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 파혼을 했어요. 오랜 시간 연애를 해온 탓에 당연히 결혼까지 갈 줄 알았는데 남녀 사이의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5년간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앞두고 나니 그동안 몰랐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뭐예요. 처음엔 어떻게든 맞춰가며 결혼까지 이어가려고 했는데 실망이 너무 커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 부모님 직업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파혼을 택했고 그 결정에는 조금도 후회가 없어요. 오히려 좀 더 일찍 끝내지 못하고 부모님 가슴에 못질까지 한 게 되려 죄송할 따름이에요. 남친과 저는 직장 동료로 만나서 5년간 비밀 연애를 했어요.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합의하에 그러기로 했죠. 제가 4살 연상에 입사도 빨랐지만 고졸이라서 명문대 출신인 남친보다 월급도 적고 직급도 낮았어요. 거기다 남친은 외모도 준수한 편이라서 여직원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처음엔 저런 사람이 저처럼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랑 왜 사귀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혹시 내가 쉬워 보여서 데리고 놀다 차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했죠. 그런데 하루는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난 미운 오리 새끼야. 잘난 형이랑 동생한테 치여서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 항상 지적만 받고 살았거든.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었는데 입사하고 얼마 안 돼 자기가 나한테 그러더라. 진우 씨 부모님은 이렇게 멋진 아들을 둬서 자랑스러우시겠다고. 그 말을 듣는데 울컥했지 뭐야. 그동안 자격지심에 빠져서 사느라 내가 나를 업신여겨왔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때부터 변하기로 결심했어. 자기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꿨을 거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별거 아닌 제 말 한마디에 남친은 용기를 얻었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게 된 거였죠. 남친의 그 고백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남친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요. 회사에서 꽤 인정을 받았던 남친은 2년 전 본격적으로 세무사 시험 준비하겠다며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솔직히 남친한테 말은 안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확실치도 않은 확률에 기대를 건다는 게 아무래도 무모한 것 같았거든요. 더군다나 결혼 정년기가 훨씬 지난 저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남친과 사귀는 동안에 저희 집에서는 결혼 얘기가 수시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홍기찬 딸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니 부모님 입장에선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처음부터 남친이 세무사 시험에 붙기 전까지 결혼은 미루기로 했었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혹여 우리 집 사정 때문에 제가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셨나 봐요.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부모님이 결혼을 늦게 하신 데다 애가 늦게 생겨서 아빠가 40이 넘은 나이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아빠는 평생 고생만 하신 데다 젊은 나이에 사고까지 당해서 몸이 성치 않으세요. 사고로 다친 다리를 여전히 절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 아빠를 두고 철없는 동네 아이들은 절름발이라고 놀려대곤 했어요. 어릴 땐 저도 철이 없어서 그런 아빠가 창피해 아빠와 떨어져 걷거나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 전봇대 뒤로 숨곤 했어요. 참 못된 딸이었죠. 불편한 다리 때문에 취직이 어려웠던 아빠는 구두수선 일을 배워 버스 정류장 근처에 간이 구두방을 차리셨어요. 전화국에서 일하던 엄마와 만난 곳도 바로 아빠의 구두방이었죠. 출근길에 구두굽이 부러져서 난감해하던 엄마의 구두를 수선해주면서 두 분은 연이 닿았고 10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에 꼴이 나신 거죠. 아빠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구둣방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쉬셔도 되는데도 고집을 부리시며 여전히 일을 하시죠. 오랜 시간 아빠는 좁은 공간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냄새나는 구두를 만지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지금이야 사람들 인식이 많이 변해서 그러지 않지만 예전엔 딱새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구두 수선은 물론이고 구두 닦는 일도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런 아빠를 둔 탓에 저 역시도 학교에서 딱새라고 불리곤 했었고요. 아이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야, 저기 딱새 간다 라며 놀려댔죠. 그 말에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아빠한테 구두방 일을 하지 말라고 떼를 쓴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그러셨어요. 아이들이 놀린다고 구두방을 그만두면 망가진 구두는 누가 고치니? 세상의 모든 직업은 필요해서 생긴 거야. 그래서 아빠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 오히려 이 일이 자랑스러운 걸. 출근길에 구두굽이 부러져서 난감한 아가씨를 도와줄 수도 있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영업사원의 다른 뒷굽도 갈아줄 수 있거든. 이게 얼마나 보람있는 일이니? 솔직히 그때는 아빠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면 왜 사람들이 놀리겠냐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떨치게 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실고를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저는 이름 대신 경리로 불렸어요. 그 별명은 저를 자신들과 같은 회사 직원으로 대우하기보다는 하찮은 직급으로 깔보려는 심보가 다분한 호칭이었죠. 정작 경리가 없으면 자신들 월급도 제때 정산받을 수 없고 회사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아닌 경리라고 부르는 직원들한테 당당히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말하곤 했어요. 제가 스스로 제 권리를 찾지 않으면 평생 무시당하고 살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저에게 유일하게 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바로 제 남친이었어요. 그래서 호감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남친은 저보다 월급도 많고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모르는 일을 제게 물어보고 배우려고 했었죠. 그런 모습에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진 사람이라면 평생을 같이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려서부터 남들한테 하도 무시를 당하고 살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남친은 회사를 다니면서 세무사 공부를 했는데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나름 시간을 쪼개 공부를 한다고는 했지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시간을 쓸 수 없잖아요. 업무도 업무지만 회식도 잦으니까요. 회사를 그만두고 세무사 시험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남친은 부모님 등살에 기가 눌려서 그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남친이 용기를 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남친이 난생 처음 낸 용기기도 했고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저라고 믿는 남친한테 배신감을 안겨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뒷바라지를 할 테니 한번 해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런 저의 믿음 덕분에 남친은 힘내서 도전을 할 수 있었어요. 꿈을 버리지 않고 노력하는 남친을 보니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사람이다 싶었죠. 그렇게 2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남친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저는 남친의 합격도 기뻤지만 솔직히 드디어 결혼을 할 수 있겠다는 사실에 더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애초에 약속과 달리 남친이 결혼을 머뭇거리지 뭐예요. 솔직히 남친은 저보다 4살이나 어리고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 결혼이 급하지 않겠지만 저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급한 마음에 닥달을 했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자기 학벌이 좀 그렇잖아. 게다가 나보다 나이도 많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선 달갑지 않을 게 뻔한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가 오히려 역풍만 맞을 수도 있어. 우리 형수님이랑 재수씨만 해도 다들 명문대 출신에 있는 집 딸들이거든. 난 내가 형제들한테 비교당했던 것처럼 자기가 형수 재수씨랑 비교당하는 거 원치 않아. 그런 건 나 하나로 족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 내가 자리 좀 잡으면 부모님도 자기한테 조금은 유해지실 거야. 나도 중간에서 덜 입장 곤란하고 말이야. 지금껏 단 한 번도 제 학벌이나 나이를 문제 삼지 않던 남친이 이제 와서 나를 위한답시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왠지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남친 말이 꼭 틀린 것만도 아니어서 분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결혼이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남친 말대로 제가 꿀리는 입장이다 보니 더 이상 독촉할 명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이 새 회사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원래는 남친과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남친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약속을 미루자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껏한 화장을 지우기 그래서 친구를 불러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친구와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려는데 친구가 제 팔을 잡아 세우더라고요. 저기 저 사람 네 남친 아니니? 친구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 글쎄 제 남친이 커피 전문점에서 웬 여자랑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지 뭐예요. 둘 사이에 약간의 어색함이 흐르는 게 딱 봐도 소개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길 건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휴대폰 액정에 뜬 제 이름을 보고는 바로 수신 거절 버튼을 누르는 거 있죠.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자랑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이 여자가 누구고 내 전화는 왜 피하냐고 따지려는데 친구가 말리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강하게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남자가 너한테 질려서 정 떨어질 수 있거든. 친구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물러서기로 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남친은 다음 날이 돼서야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어제 뭐 했냐고 물었더니 업무 때문에 하루 종일 회사에 묶여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하려는데 오후에 잠깐 강화문에서 누구 좀 만났어. 대학 동기 누나가 쇼핑몰을 하는데 세금 문제로 물어볼 게 있다더라고. 그때 빼곤 밤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지. 그 말에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내 조바심 때문에 하마터면 괜한 사람을 잡을 뻔했다 싶었으니까요. 한편으론 서글퍼지기도 했어요. 내가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남친이 다른 여자랑 얘기 나누는 것만 봐도 이렇게 열을 낼까 싶은 게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구나 했죠. 그래서 남친한테 솔직히 그날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괜한 짓을 했었나 봐. 난 단지 자기가 우리 부모님한테 상처받을까 봐 결혼을 미뤘던 건데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조바심만 나게 만든 셈이네. 미안해.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친은 우리 집에 찾아와 부모님께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그래도 딸의 결혼을 학수고대하던 부모님은 쌍수 들고 환영하셨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친과 함께 예비 시댁을 찾았어요. 남친 말대로 예비 시부모님은 인상부터가 만만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형과 동생 내외도 함께 자리를 했는데 예비 동서들은 한눈에 봐도 잘 사는 티가 났어요. 옷이며 액세서리까지 온통 명품 브랜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제 차림을 훑으시더니 낮은 한숨을 쉬셨어요. 동서들과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이거죠. 아버님은 눈을 내리깔고 사무적으로 그래,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 작은 구두방을 운영하고 계세요. 어머님은 전업주부로 살림을 하시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대놓고 콧방귀를 뀌셨고 아버님은 헛기침을 하시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더 듣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는 식이었죠. 동서들은 입술이 실룩거리는 게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남친이 나서서 한마디 거들었죠. 70이 넘은 연세에도 여전히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인정은 무슨, 그래봤자 딱새지 뭐. 예전엔 구두 닦는 사람을 그렇게 불렀어. 하고 많은 여자 중에 고작 그런 지배를 데리고 와선 뭘 잘났다고 큰 소리야. 형수랑 재수씨 보기 민망하지도 않아? 난 또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데려온다고. 주위에 그렇게 여자가 없었니? 너 정도 되면 꽤 고를 수도 있었을 텐데 딱새 딸이라니 기가 차서 정말. 어머니,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사람 면전에서 그러시는 거 정말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딱새가 뭡니까?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딱새를 딱새라고 부르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엄마한테 예의 타령이야? 이봐요 아가씨, 그쪽이 내 아들한테 이러라고 시켰어요? 우리 아들이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그쪽 만나서 이상해진 거 아니냐고. 아우 천불이 나서 더는 못 있겠네. 일단 오늘은 그만 돌아가요. 더 들어볼 얘기도 없을 것 같고 더는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아버님은 저와는 눈도 안 마주치고 혀만 끌끌 차고 계셨고요. 저는 이렇게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온 지 10분 만에 돌아 나와야 했어요. 남친과 함께 차를 타고 오는데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기분이 착 가라앉는 게 마치 이리저리 구둣발에 짓밟힌 기분이었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곤 남친은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이게 남친 잘못이 아닌 줄 알지만 그 순간엔 남친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며칠간은 남친 전화도 안 받고 피하기만 했어요. 시간은 흘러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아빠 점심 도시락을 들고 나갔던 엄마가 눈이 팅팅 부어서 들어오셨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대답도 않고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치시며 뭐가 그리 억울한지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구둣방으로 달려갔죠. 그랬더니 아빠 역시 어리나간 얼굴로 멍하게 허공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손에는 돈다발을 든 채로 말이죠.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랑 싸웠어? 엄마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어. 그러자 아빠는 물끄러미 절 바라보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영진아, 아빠가 유학 좀 보내주랴? 아니면 지금이라도 대학 갈래? 네가 원한다면 아빠가 뭐든 다 해줄게. 그러니까 말이다. 아빠가 부탁인데 그 집에 시집가는 거 말이다. 안 가면 안 되겠니? 어렵게 그 말을 하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그제야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손에 들린 돈다발이 막장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돈이었던 모양이었어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돈다발을 들고 있는 아빠를 보자 주르륵 눈물이 흐르고 말았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빠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만 했어요. 내가 뭐라고 평생 고생만 하신 내 부모한테 이런 꼴을 당하게 했나. 죄송하면서도 화가 났어요. 한참을 아빠 품에 안겨 울다가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 예상이 딱 맞더라고요. 이게 다 예비 시모 짓이었어요. 엄마가 도시락을 들고 아빠 구둣방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예비 시모가 아빠한테 모진 소리를 퍼붓고는 돈다발을 뿌리고 있는 중이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네 아빠 보고
거지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그러더라.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며 네 아빠 얼굴에 돈다발을 뿌리는데 부하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다. 이 결혼 내가 안 시킨다고. 이거사, 그러니까 잘 들어. 나 너 그 집에 시집 못 보낸다. 그래도 네가 기어이 이 결혼하겠다면 나도 너 다시는 안 봐. 엄마는 울먹이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리에 누우셨어요. 그날 밤 저는 예비 시모가 던진 돈다발을 들고 예비 시댁에 찾아갔어요. 인터폰으로 얼굴을 확인한 예비 시모는 할 말 없으니 돌아가라고 소리쳤죠. 여기서 말할게요. 저 이 결혼 안 해요. 돈다발 싸들고 와서 미친 짓 안 해도 아주머니랑 아저씨 인성 보고 진작에 결심했어요. 이런 막대 먹은 인간들이랑 엮이기엔 내가 너무 아깝거든요. 그런데요, 그건 그거고 오늘 아주머니가 우리 아빠한테 한 짓은 확실하게 사과 받아야겠어요.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얼굴에 돈다발을 뿌려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빠를 모욕하냐고요. 3일 내로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당신 영업방해에 인격 모독죄로 고소할 테니 알아서 하세요. 아, 그리고 이 돈다발 당신이 한 대로 집 앞에 뿌리고 갈 테니까 나와서 줍든 버리든 그쪽 마음대로 하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저는 대문에 돈다발을 뿌리고 왔어요. 그리고 남친한테 전화해 이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했어요. 제 얘기를 듣는 내내 소화기 너머에선 남친의 한숨소리가 연신 들려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친은 우리 집에 찾아와 저희 부모님께 자기 엄마를 대신해 정중히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남친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별을 하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결과였죠. 결국 예비시모는 사과를 하러 오지 않았고 저는 예고대로 예비시모를 영업방해와 인격모독으로 고소했어요. 얼마 뒤 소장이 집에 도착했는지 예비시모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어찌나 한결같은지.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는 되려 저한테 고소 취하하라고 악담을 퍼부으며 사람 시켜 다 뒤집어주겠다는 둥 치졸한 협박까지 해댔어요. 아주머니, 이 통화는 녹취되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방금 협박죄 하나 추가되셨어요. 조만간 협박으로 소장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제발 바른 언어 생활 좀 하세요. 예비시모가 전화해 폭언을 할 때마다 저는 죄를 추가해 추가 소장을 보냈어요. 그렇게 소송이 이어지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통쾌한 복수극이 벌어졌지 뭐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글쎄 저희 아빠랑 예비시모가 은행 VIP룸에서 만난 거 있죠. 하루는 아빠 구두방으로 오래전 군대 후임이 찾아왔는데 글쎄 그분 아들이 모 은행 지점장이었던 거예요. 후임은 저희 아빠를 아들네 은행으로 모시고 가 아들한테 인사를 시킨 거죠. 이분이 월남전 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동안 아빠가 다리를 다친 사고에 대해 얘기를 안 하셔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아빠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후임병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총을 맞아 다리를 다쳤던 거더라고요. 그때 목숨을 건진 후임병은 한국에 돌아와 아빠의 행방을 찾았지만 아빠가 보훈청에 상위군 등록을 하지 않아서 그동안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아빠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서 주소지를 알게 된 거죠. 백발이 성한 후임은 생명의 은인을 이제야 찾게 됐다며 아들과 함께 저희 아빠한테 큰 절을 올렸고 마침 은행에 대출 상담을 하러 왔던 시모가 될 뻔했던 사람이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당장 대출이 막혀 곤란한 상황이던 예비시모는 꼬랑지를 확 내린 채 저희 아빠를 붙잡고 사정을 했다더라고요. 사돈, 일전의 일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드릴 테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이번에 대출 안 되면 길바닥에 나앉게 돼요. 제가 평생 댁에 따님 아끼고 잘 보살필 테니 은행장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네? 얼마나 급했던지 손을 달달 떨면서요. 이보세요. 내가 왜 그쪽 사돈입니까? 우리 딸 그 집에 시집 안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리고 내가
은행 대출에 관여할 자격도 없거니와 당신 같은 인간을 돕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일이든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손 놓으세요. 예비 시모는 뿌리치고 가는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통사정을 했고 결국 은행 직원들 손에 이끌려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몰래 투자한 기획부동산이 잘못되는 바람에 크게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남편 몰래 큰 돈이 필요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밤 아빠를 통해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얼마 전 아빠는 구두방을 그만두셨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상위 용사라서 연금도 받게 되셔서 생활도 안정되었거든요. 진작 보훈청에 신청을 했더라면 좀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아빠는 지금이라도 연금 받으면서 살게 된 것이 더 다행스러운 일 같다고 하셨어요. 오랜 시간 힘겹게 살아오신 아빠가 이젠 정말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엔 그 후임병이라는 분의 소개로 좋은 사람도 만났는데요.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부모님도 이 사람도 따뜻한 사람들이랍니다. 저희 부모님들처럼 마음 따뜻하게 세상을 살아가 보려 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해요. 건강 잘 챙기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